2020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으로 만나볼 건데요. 우리 동아시아사 이만대군들 오늘 참 고생 많았죠. 이미 총평 때 중요한 얘기들을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대로만 여러분 남은 시간 정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볼 텐데요. 확실하게 내가 다 알고 푼 문제 다 볼 필요 없겠지. 근데 조금이라도 헷갈렸거나 선지에서라도 뭔가 조금 꺼림칙한 게 있었다면 그 문제만큼은 좀 제대로 듣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10월 학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볼 건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선사문화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합평, 모평으로만 제대로 정리해도 그때그때 신석기 한번, 청동기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특강 1강에서 나왔고요. 1번 열도 얘기, 신석기, 새끼 줄무늬 토기 이런 얘기 다 나왔고요. 정답은 역시 조문토기를 유물 사진으로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세 대화의 소재가 된 유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 유물은 일본 열도 나왔고요. 신석기 시대라는 시대 나왔고요. 토기예요. 토기의 용도는 식량을 보관하거나 저장, 그렇죠. 조리하는 데 사용하거나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나오죠. 표면에 있는 새끼줄 무늬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뭘로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4번. 조문토기. 그리고 딱 새끼 줄무늬 조문토기로 준비되어 있죠. 조문토기는 새끼 줄무늬 2개월 특징으로 한다. 조문문화를 대표하는 조문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나오는 이들은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내내 만났던 바로 그거잖아.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얘 뭐예요? 허무도 문화를 대표하는 지금 돼지 그림 토기, 창장강 하류 관련이고요. 비파용 동검입니다. 만주 한반도의 청동기고요. 4발 달린 청동솥. 역시 중국의 황허강과 관련된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 유물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뭐예요? 황허강 중류의 이건 신석기죠. 양사호 문화를 대표하는 양사호 토기라고 하고요. 채돌의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분 정답 1번에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보면 이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까지 다시 한 번만 다운커브까지 지금 출제된 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빠짐없이 챙겨주는 노력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수능 특강 2강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진 얘기도 나오고 한 고조 얘기, 한 무지 얘기 다 나왔지만 결국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뭘로 가는 문제였느냐? 흉노로 가는 문제고요. 답지도 우리 친구들이 흉노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전형적인 답지로 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는 진시 황제와 몽염의 위세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세네, 그지? 물론 진시 황제가 몽염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물론 충돌이 있었고 밀리기도 했지만 완전히 굴복하진 않았대. 그러다가 한 고조의 수십만 대군을 평성에서 곤궁에 빠뜨리기도 했대. 이게 뭐예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 유방이 이 나라 흉노의 묵툭선우한테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잖아, 그치? 그러다가 한 무제 때에 이르러 위청과 곽거병, 이것도 올해 출제된 적 있는 내용입니다. 위청과 곽거병이라고 하는 군대,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의 군대죠. 이들을 보내서 결국엔 쫓겨났대요 까지 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설명하고 있는 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흉노죠. 와, 진시황제의 만리장성 축주 몽염을 시켜서 충돌하고 밀어내려고 애쓰고 한나라 고조와 어떻게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부딪히고 이때는 묵툭선우 때여서 완전 셌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가 흉노라는 건 다 알아. 그렇다면 흉노 했을 때 제일 전형적인 답이 바로 뭐야? 좌현왕, 우현왕. 뭐예요? 선우 밑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8조의 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이죠. 30구경의 관료제를 운영하였다.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지금 진나라, 시황제의 진나라 설명할 때 지금 다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30구경의 관료제, 이거 진나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국자감 아니고 주자감입니다. 발해.
이제는 외울 수 있죠. 그렇죠? 혈연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는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뭘 정리해야 되느냐? 이거지. 진짜 마지막이야.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하고 선우 아래 좌연왕, 우연왕을 두었다. 묵특선우와 항고조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다 나오고 이미 흉노는 4차례 이상 올해에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수특에 나와 있는 날개단이거든요. 선우 아래 지금 좌우 현황 얘기가 지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수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흉노 체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은요, 지금 시대의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여러분 6강 내용입니다. 6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진왜란,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오는 그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단원인데요. 이 전쟁 단원에서 지금 홍타이지 들어봤어야 되는데, 예, 홍타이지 나오고요. 예, 뭐 황제로 즉위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혹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이 6강에 병자호란 부분을 좀 펴놔. 그래서 지금 딱 이거 해설 강의 듣고 그 부분 한 번만 더 보고 가는 거야. 올해 임진왜란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지금 이 학평 5번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혹시 조금 미비한 친구들 이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상황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3점짜리 문제입니다. 내외 부족의 수장들은 표문을 올려 홍타이지에게 황제로 즉위할 것을 주청하였대요. 홍타이지더러 황제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홍타이지가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조선 얘기를 해요. 조선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이므로 이렇게 황제로 즉위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조선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황제로 즉위할 건데 오케이? 이거를 지금 구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신으로 누가 왔느냐? 용골대가 왔어요. 병자호란 사료 중에 이 용골대라고 하는 이 청의 장수 이야기가 사료에 등장하는 경우도 꽤 여럿이 되는데요.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용골대 가지고 풀긴 좀 어렵지만 홍타이지 나왔고요. 황제 나왔고요. 조선과 이 홍타이지의 나라는 형제 관계래요. 그러자 포인트는 뭐예요? 조선의 여러 신하들은 다투어 그 불가함을 말하였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잖아. 홍타이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게 홍타이지야. 홍타이지가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잖아. 그리고 원래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는데 1636년에 나라 이름을 대청으로 바꾸고요. 황제에 즉위해요. 그러면서 이 황제의 즉위를 앞두고 1627년에 이미 정묘호란을 통해서 조선과 형제의 나라를 맺었던 이 후금. 이 후금이 뭐라고 하느냐? 나 이제 황제 즉위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군신 관계야. 넌 나한테 이제 황제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 들어라. 그랬더니 뭐야? 나오잖아. 신하들이 다투어 불가함을 얘기했다. 조선의 결국 대답은 군신관계 요구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홍타이지가 대규모로 파병을 조선에 한 거예요. 이게 1636년부터 7년 그 한겨울에 있었던 바로 그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결국엔 항복하고 삼전도의 항복 그리고 나서 청과 군신관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이 상황이 끼친 영향 홍타이지가 쳐들어왔네. 그 전쟁이 뭐라고? 병자호란이라고. 토목보의 변 이거는 뭐였어요? 15세기입니다. 1449년에 명나라 황제가 몽골의 오이라트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었죠. 에도막부가 수립되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고요. 조선이 모문용을 지어놨다 하였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건 뭐였어요? 정묘호란의 배경으로 얘기할 때 야 조선 니네 왜 명나라 장수 모문용과 그 주둔하는 자들을 왜 지원하고 있어?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됐었죠. 이건 정묘호란과 관련된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명이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올해 계속 출제됐던 임진왜란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도 올해 천계령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문제에서 청계령이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이걸 정리했을 것이고, 특히 청계령을 시작하고 청계령을 해제하는 그 사유와 관련해서 반청운동, 타이완의 정시 세력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낯설거나 하진 않을 텐데요. 한번 지금 톡 화면으로 되어 있는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발표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탐구활동 주제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가 이제 발표 주제인데 이 주제에 맞는 요소로 이 친구는 나가사키의 중국인 거주지가 조성된 경위를 알아볼 거야.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 작년에 수능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 지역인데 이 일본 땅에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가 조성된 배경을 알아보겠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래요? 나는 신패를 발행한 배경을 알아보겠대요.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중국인들 거주지가 있다는 건 나가사키에 중국인들이 꽤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겠어요? 장사하러 오는 거죠. 무역하러. 그리고 그게 돈이 되니까 오겠죠. 그쵸? 계속 이렇게 와서 중국 물건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 물건 계속 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에서는 그 대가로 뭐를 지급해? 그렇지, 은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막부 입장에서 보니까 은이 너무 어떻게 돼? 많이 유출이 돼. 그래서 뭐야? 신패라는 거를 발행하잖아. 이 신패를 통해서 청나라 입항,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청나라의 상선의 숫자를 제한했어요. 맞아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올 수 있었느냐? 청나라에 있었던 해금령인 천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천계령은 왜 존재했느냐? 강희제 때인데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엄청 엄격하게 금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반청 세력과 혹시 결합할까 봐. 저 타이완에도 그대로 반청 세력이 있고 지금 이 본토 안에도 반청 세력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쓰여서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해금령, 천계령을 시행했는데 결국에는 3번의 난도 진압하고요. 정시 세력, 타이완의 정시 세력도 진압하면서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17세기 말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됐으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막 무지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천계령 실시부터 해제까지의 이 과정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청나라가 처음에 발표한 이 천계령 상황입니다. 이건 강희제 즉위 당시의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반청세령 진압한 다음에 천계령을 해제했고 그러자 청상인들이 나가사키 이거 나온 거잖아. 해외 진출이 활발하면서 나가사키에 중국인들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게 수능 개념 선생님 교재 그대로야. 수능 특강에도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3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답 한번 볼게요. 통신사의 파견 의도 이거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거고요. 슈인장은요. 이것도 무역을 통제하기 위함 아닌가요? 청나라 상인이 아니라 에도 막부가 그 안에 있는 일본에 무역하는 자들, 그들이 나가서 혹시 크리스트교 세력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나 해서 어떻게 했어? 나중에 슈인장을 금지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슈인장은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자신들의 그 에도 막부 입장에서 일본 내부의 다이묘라던가 무역하는 상인들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했고요. 1635년에 금지시켜버립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기후약조는 1609년에 조선과 일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대마도주, 그쵸? 스시마번과 관련해서 그렇게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만 딱 지금 기후약조로 집어넣는 겁니다. 공익무역이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 청나라에서 광저우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국한시키고 허가받은 이들을 통해서만 뭐했다? 서양과 무역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건 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불교 문제인데요. 불교 문제에서 그동안 감진도 나오고 애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의 문화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주제에 해자도 나오고요.
태자의 스승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불교가 보급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사료가 일본 서기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정답 7세기 아스카 문화로 가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 한번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 사료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불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이코 천황 원년 태자에게 일체의 정무를 집정하게 하고 국정을 모두 위임하였다. 스이코 천황 때 섭정을 했던 사실 이 태자가 쇼토코 태자인데 이걸 설사 모른다 해도 문제를 계속해서 풀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고구려에서 온 승려 해자가 이 사람을 처음 들을 순 없어요. 예, 이 사람을 처음 들을 순 없어요. 들어봤어요. 원효 이상만큼 유명하진 솔직히 않지만 우리가 고구려 승려 해자 얘기하면서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로 설명해요. 쇼토크 태자의 스승. 같은 해 백제의 승려 해총도 왔대요. 해자와 해총이 와서 결국엔 이 나라에서 불교를 널리 보급시켰고요. 불교계의 중심 인물, 진짜 핵인싸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자료의 출처는 일본서기고요. 그럼 일본 열도와 관련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불교는 융성하고 있고요. 태자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스승이 고구려 승려 해자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7세기 전반에 지금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선생님이 지금 한 이 표현이 수능 특강 날계단에 나온 아스카 문화 설명글 그대로거든요. 바로 그 문화를 뭐라고 한다? 아스카 문화라고 해요. 예, 왜는요 6세기에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불스팝이라고 해서 어렵사리 받아들여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특히 이 쇼토쿠 태자 때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밀어줘요. 아니 내가 쇼토쿠 태자인데 내 선생님이 승려야. 그럼 나는 그만큼 지금 불교에 대해서 뭐야 지금 신뢰하고 따르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 승려 고구려 승려 해자는 6세기 말 7세기 때의 인물인데 바로 이 쇼토쿠 태자가 이 고구려 승려 해자의 영향을 받아서 7세기 전반에 바로 지금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융성했던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으로 가고요. 조금 선지가 디테일해요. 그래서 해초가 인도를 순례하였다. 이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8세기고요. 왕호천 축국전까지 같이. 불국사와 석굴암, 통일신라조 역시 8세기입니다. 예. 감진이 일본에 계율을 전하였다. 당나라 승려 감진이 일본에 가서 계단을 설치하고 계율을 전하고요. 쇼무천왕 나오고요. 도다이사 나오고요. 역시 8세기죠. 애니니 입당구법 순례행기 이거 역시 출제됐었죠. 장보고 나오고 산동반도 적산법화원 나오고 이거 9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와 관련해서 이 부분 싹 정리해야지. 나오잖아. 백제로부터 받아들였고요. 굉장히 사실은 충돌도 있었지만 소가씨가 승리하면서 불교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쇼토코 태자 때 불교를 굉장히 밀어준다는 얘기 나오면서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뭘로 간다? 2번 아스카 문화로 가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수능 특강의 4강에 국제관계의 다원화, 그 조공측봉 내용 나오는 그 단원에 화본공주가 자료 플러스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본공주 문제는 이미 올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출제는 우리나라를 찾으라는 건데요. 당나라를 묻고 당나라의 선지로 도호부가 정답이었는데 도호부는 바로 이 시험을 냈던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3월 학평에서 단독으로 출제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나 이 공주의 마음이 오늘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 이 공주 마음이 이해가 돼. 이 공주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친구와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먼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멀대. 결혼하는데 되게도 먼가 봐. 친구와 가족도 만날 수 없고 맞아. 진짜 그래. 근데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해서 해외에 나가 사는데 내가 그렇게 울었다니까. 다시 못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슬프더라고. 근데 이 하물며 이 공주는 솔직히 떠나면 그래서 싫다 그랬어. 근데 황제가 뭐라 그래? 너는 반드시래. 와, 반드시 가래. 너 그런 말 하지 말래. 와, 세다. 그러면서
이 공주의 남편이 될 사람인가 보지? 송첸칸포는 뛰어난 힘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질문할 것들을 미리 알고 사신을 통해 회답 편지를 보냈구나. 그의 군대, 송첸칸포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너를 잡아가고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지금 이 당나라의 황제가 이 공주를 달래서 송첸칸포한테 혼인시키죠. 이 공주가 바로 누구냐면 당나라의 문성공주고요. 선생님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하는데 실제로 문성공주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성공주와 결합하게 되는 혼인하게 되는 이 사람은 토번의 지도자 송첸칸포가 되겠어요. 꽤 셌어. 당나라 국경에 막 군대 보내네 어쩌네 하면서 막 사실은 강성한 힘을 막 과시했단 말이야. 이때 당나라의 황제가 화봉공주로서 문성공주를 지금 혼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이 문제는 무엇이냐? 화봉공주 문제예요. 화봉공주란 뭐예요? 중원의 왕조가 주변의 이민족에게 화친을 위해서 혼인시키는 황실이나 종실의 딸이나 공주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성공주가 토번의 송첸칸포한테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문성공주가 토번의 송첸칸포와 결혼한 걸 통해서 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뭘로 가요? 당나라가 도호부를 설치했다라는 게 되는데 이 3월 달에 도호부가 나왔단 말이야. 이 도호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보세요. 이렇게 화봉공주 나오잖아. 지금 이게 그 그림이야. 송첸칸포 왕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는 당나라 태종의 모습이고요. 문송공주 이름까지 나오죠. 토번은 티베트 지역 라싸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바로 나라가 되겠고요. 이 도호부는 무엇이냐? 당나라가 사실은 정복지나 이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육도호부 이런 거. 가장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거는 안남도호부 베트남 지역.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679년 이런 걸로 들어봤을 거예요. 당나라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1번 됐고요. 정화의 항해에 참여한 군인 나오려면 명나라가 나와야 되겠죠. 여진정벌에 나선 별무반 병사는 12세기 고려 때 상황이고요. 윤관, 별무반 들어봤죠? 여진정벌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야마타이국의 사신, 야마타이국은 일본 열도의 3세기에 있었던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설치한 행성에 파견된 다루같이 나온다? 그러면 몽골, 원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당과 관련된 거 1번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실제로 토번, 티베트, 라싸, 송첸칸포까지 해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기존에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화봉공주 나올 수 있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화봉공주 강조해서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까지 나와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되는 친구는 4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 7번입니다. 3강 인구이동과 전쟁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인구이동 이 단원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이에요. 5호가 내려와서 화보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한쪽은 내려와서 동진을 만들었대요. 너무 잘 알아. 연도까지 다 알아 막. 근데 이 10월 달에 출제진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출제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래도 좀 우리 친구들이 낯설게 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동아시아사 신문으로 전투를 해놓은 거야. 전진과 동진에 전진의 부견이 비수전투에서 패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 전진의 비견? 낯설 수 있어. 근데 안에 내용을 읽어봐봐. 동진이랑 싸웠는데 결국엔 동진이 승리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늘상 풀던 인구 이동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져요. 여기에서 긴장하지 말고 부견? 전진? 그러지 맙시다. 전진이란 나라의 부견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회수의 주류인 비수에서 동진과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동진에 패했어. 전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진 승리한 거예요. 4세기에 만들어진 이 동진이 전진이랑 싸웠는데 이겼네. 그래서 부견이라고 하는 자, 전진의 부견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했고 이게 포인트지. 동진이 회수 인왕과 창장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대요. 이 창장강 유역의 이 지역은 동진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기의 상황, 저 화북 지역은
5호 16국 시대인 거고요. 그리고요, 남쪽은요, 지금 동진이 수립된 거예요. 왜요? 이들이 내려와서 이동해서 황하강유역의 이 지역, 화북 지역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여기는 다행히 동진이 지켰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진이 안정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배한다라는 내용이죠.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입니다. 안 적을게요. 아니고요. 백강전투가 벌어졌다. 7세기 663년에 외수군이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를 돕기 위해서 멸망한 이후입니다. 663년이거든요. 와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과 맞서서 패한 바로 그 상황이고요. 금이 카이펑을 함락하였다. 12세기에 1126년부터 27년까지 이른바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송나라가 카이펑이 함락되고 북송의 시대가 끝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었다. 1467년부터 77년 온이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너무 길었죠. 1590년까지 이른바 센고쿠 시대가 전개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5, 16세기 얘기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을 장악했죠. 이들이 장악했어요. 팩트예요. 그래서 한쪽에 내려와서 동진을 세웠고요. 이 동진은 전진의 부경과 바로 이 비수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대로 이 남쪽 지역 창장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지켜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내가 지금 이거를 못 쓴다거나 이 많이 출제됐던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지금 내려온 요런 부분들 이게 낯설다라고 하면 여러분 3강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해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8번은요. 그동안 거란도 나왔었고요. 금도 나왔었고요. 여진이요. 그 다음에 탕구트족의 서하도 나왔죠. 가장 직전에는 서하. 11세기에 세워진 서하까지 나왔고요. 몽골은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4강의 국제관계 다원화 부분에 북방민족 단원이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작년 수능에도 당연히 가나 이렇게 해서 여러 북방민족 국가들을 연결하는 관계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는 과연 누군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고요. 가는 큰 사막에서 요동에 걸치고 전체 연 지역의 수십군을 운거한 큰 세력입니다. 동으로는 고려의 조공을 받고 서쪽으로는 이원호를 신하로 삼았으며 5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간 중원에 대항하면서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매우 교만하고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거예요. 힌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힌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토는요. 요동, 랴오동 반도까지 막 진짜 거기까지 걸칠 정도로 크고요. 옛날에 그 연나라의 세력 범위, 고조선과 맞섰던 그 연나라와 세력 범위를 다 차지할 만큼 굉장히 광대하고요. 동쪽으로는 고려의 뭐예요? 조공을 받아요. 고려가 있을 때 있었던 나라고요. 서쪽으로는 이원호를 신하로 삼았어요. 이원호는 탕구투족, 바로 9월 모평에 나왔던 탕구투족이 세웠던 서하라는 나라를 1038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 5대 시기부터 100여 년간 중원에서 잘 나갔대요. 이 5대 시기가 바로 뭐예요? 5대 식국 시기죠. 10세기 때부터 100년을 잘 있었으니까 현재는 11세기인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나라 위치 나왔고요. 고려와의 관계 나왔고요. 지금 서로 탕구투족을 지금 신하로 삼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바로 이 나라는 거란이 되겠죠. 거란 얘기 나왔어요. 다시 한번 또 거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지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다 맞출 수 있어요. 팔기제를 정비하였다. 이거 딱 나오면 우리 후금이죠.
후금, 그리고 그 이후에 청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거란과 송도요. 그러니까 요와 송도요. 천사년의 전연의 맹약을 맺긴 합니다만 세패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군신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송이 명확하게 군신 관계를 맺은 건 금이 되겠어요. 12세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태정관 지금까지 정말 죽어라 나왔죠? 이거는 701년 발표된 일본의 다이호 율령의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였다. 여몽연합군이잖아요.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했어요. 고려할 때려 몽이죠. 몽골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5번이 정답이죠. 만리장성 이남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지난번 9월 모평에서 베이징 얘기 나왔어요. 베이징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그 만리장성 이남이라는 그런 것도 나왔었고요. 뭐 베이징 조약 얘기도 나오고 이 베이징이라는 지역이 단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거란이 바로 이 만리장성 이남의 그 지역. 어디예요? 연운 16주라고 해서 만리장성 원래 이 아래쪽은 보통 대개 한족이 그 이북을 북방 민족들이 차지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거란이 이 5대 십국 시대 936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석경당으로부터 이 땅을 받아서 연운 16주라고 하는 것을 차지했어요. 진짜 이거 완전히 알짜배기 땅이잖아. 그러면서 송과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뭘로 간다? 거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죠. 거란, 발해 멸망, 연운 16주 획득, 만리장성 이남의 바로 거기고요. 송과 전연의 맹약, 송으로부터 세패를 받았다. 남명간, 북명간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유한 문자도 사용했다. 그리고 고려를 1, 2, 3차에 걸쳐서 침입했다. 그래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한 그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사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9번 역시 국제관계의 다원화 4강의 내용이 진짜 많죠. 거기에 14세기의 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우리가 홍무제라고 하는데요. 이 홍무제 주원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명을 건국한 내용, 난징을 처음에 도읍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정답지로 해서 꾸민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침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왕조를 묻지 않고 황제를 물어봤어요. 송나라가 천명, 하늘의 뜻을 잃어 하늘이 그 제사를 끊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송이 망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랑캐가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송을 멸망시킨 바로 원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중략 다음에 보니까 나는 회수서 쪽에 살던 평민이었는데 지금 황허강, 창장강, 회수 얘기 나왔어요. 나는 회수서 쪽에 살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나는 평민이었어. 그랬는데 신령의 도움으로 인재를 얻어 오랑캐를 북쪽으로 축출해버리고 중국 한족의 옛 영토를 회복했어. 그래서 신민의 추대를 받아 황제 자리에 올렸어. 그래서 고려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야. 그럼 고려가 존재했을 때네. 고려가 되게 길어. 918년부터 1392년까지야. 근데 새롭게 우리가 지금 왕조를 개창했다고 알려준대. 그러면 송이 천명을 다해서 망했고 원, 오랑캐가 중국의 주인이 되었는데 평민이었던 내가 오랑캐를 북으로 내쫓아버리고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만든 왕조가 뭐야? 1368년 명이잖아. 그럼 이 황제는 누구야? 주원장이고 결국에는 뭐예요? 명을 건국한 홍무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주원장은 처음에 도읍을 어디로 삼았어요? 난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이 황제 난징을 도읍으로 삼았다. 선생님 명하면 자금성이고 명하면은 베이징이잖아요. 그건 영락제 때 옮겼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이건 몽골의 칭기스칸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청나라 강희제 얘기죠. 17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르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사르우 전투는 후금, 명,
조선 다 같이 싸웠던 1619년 전투인데요. 여기서는 후금이 승리합니다. 광해군이 보낸 강홍립의 부대가 여기서 항복을 하기도 했죠. 후삼국의 시대를 분열을 수습했다.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결국엔 누가? 왕건이. 그치. 이미 고려는 건국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그리고 후백제 다 정리하면서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10세기에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예, 주원장 홍무제로 갑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1368년에 시작돼서 1644년까지 갔던 주원장, 수도 난징, 유교 제정, 이갑제 실시, 승상제 폐지 이거고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영락제 둘 다 비교도 해줘야 되겠지? 베이징 천도.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 처음에는 난징이었다. 영락제 때 천도한다. 요거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예, 내용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10번입니다.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7강에서 나왔는데요. 예, 포르투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포르투갈 때문에 한 번 놀란 적이 있어요. 언제요? 6월 모평 때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운다 이거를 다? 6월 모평에 출제가 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문제 참신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쓴 문제죠. 여기 위치를 보니까 어딘지 딱 안 나오더라도 지금 중국이 되게 남부인데 여기에 있는 성바울 성당을 가보면요. 가라는 나라가 16세기 중엽 명으로부터 이곳의 거주권을 획득했대요. 1557년 포르투갈이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말레이 반도인데요. 말레이 반도의 여기가 바로 물라카입니다. 이 물라카는요. 포르투갈이 역시 16세기 초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이곳 물라카를 점령했어요. 1511년입니다. 역시 포르투갈이고요. 이게 사전교과서의 연표에 다 있어서 6월 모평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했고요.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했다. 아, 가는 어디다? 포르투갈이다. 됐어요? 그럼 포르투갈을 찾아가 봅시다. 1번 맥카트니 사절단의 활동 결과 이거 영국이죠. 예, 청나라한테 와서 교육 좀 더 늘려주세요. 걸륭제가 거절하고 그 내용이죠. 이건 영국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도막부가 대지마를 건설한 의도를 분석한다. 이게 정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1차 사이공 조약에 따라 할양된 지역을 찾아본다. 제1차 사이공 조약은요. 프랑스랑 베트남의 응웬 왕조 사이에서 1862년에 체결된 것인데요. 코친차이나의 동부 삼성 지역이 할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페리암대의 강압으로 체결된 조약, 밀화친 조약이 되겠죠. 밀화친 조약, 시모다 하코다테 이런 데의 개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카풀코와 마닐라를 연결하는 교육의 특징을 파악한다. 자주 나오는 거죠. 아메리카와 결국엔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활약했던 바로 에스파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포르투갈로 가는 거는 지워서라도 맞출 수 있는데 에도막부가 나가사키 대지마를 건설한 의도 이거를 분석한대. 그럼 먼저 보자. 에도막부가 건설한 대지마가 뭐야? 인공섬이야. 근데 그 인공섬 어디다 만들었어? 나가사키에 조성했어. 1636년에 이제 이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건설 비용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거를 여기에 돈을 댄 상인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 상관이 설치될 것이고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기에 내는 임대료를 통해서 이거를 다 충당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에도막부는 맨 처음에 이게 수특 내용 86페이지 날개단 그대로인데 포르투갈인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건설했다라고 날개단이 그대로 쓰여 있어. 그러나 에도막부는 선교 문제를 이유로 결국엔 포르투갈 상인 내항을 금지했어. 1639년에. 그리고 나서 비었잖아. 건설 비용은 들었는데. 그래서 저 히라도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을 이쪽으로 옮겨서 뭐예요? 설치해요. 그 표현이 그대로 수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뭘로 간다? 에도막부가 대지마를 건설한 의도.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 포르투갈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지울 수 있죠. 그리고 포르투갈과 관련된 거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관은 옮겨서 설치한 거다. 예, 히라도에 있던 것을 이 나가사키 대지마 인공섬 조성해 놨잖아. 그래서 네덜란드 상관을 옮겨서 설치했다. 그리고 이 연도들도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출제됐던 연도들만 모아둔 게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0강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민족운동단원이고요. 러일전쟁과 관련된 사료가 출제됐습니다. 주요 힌트로는 발트함대 이런 게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가 벌어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거는 그 전쟁에 있었던 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의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랴오똥반도에 리순을 함락한 일본. 대한제국의 진해항에 함대를 직결시켰고요. 진해, 마산창원 진해할 때 그 진해 지금 저 남쪽이야. 그리고 수개월간 해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발트 함대와의 교전을 준비했대요. 발트 함대는 러시아가 자랑하던 바로 그 함대예요. 발트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려 하였는데 5월 27일 일본 함대가 스시마 성 근처를 지나는 발트 함대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뒀대요. 심지어.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일본과 지금 누가 싸운 거예요? 러시아가 싸운 거예요. 어디에서요? 스시마성 근처 그 대한해협 뭐 거기. 그럼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이 전쟁은 뭐예요? 러일 전쟁이고요.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가는데요. 이 발트 함대 승리 거두면서 사실은 거의 지금 게임 끝난 거거든.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면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 뭐예요?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한 전쟁이고요.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여기 승리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에 체결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만주 한반도에서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손 떼는 거. 그리고 리순과 다련의 조차권에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이 갖는 거. 그리고 남만주의 철도와 관련된 이권을 갖는 것. 그리고 이게 정답이었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 사할린섬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그 남쪽에 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여기까지 가는 게 바로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볼까요? 정답은 뭘로 간다? 사할린섬 일부 지역. 북위 50도 아래에 일본이 차지하는 결과를 나왔다. 이게 포츠모스 조약의 결과니까. 됐어요? 근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만주국 수립의 원인이 되었다. 만주국은 1932년에 수립되고요.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의 결과 수립되는 게 되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바뀌었다. 1942년 상황이고요.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이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일본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삼국간섭은요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랴오똥 반도를 다시 청한테 반환하라고 일본에게 압력을 가했던 사건을 얘기하죠. 루거우차오 사건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인근의 이곳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충돌한 사건이었죠. 중일전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5번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 사할린섬 북위 50도 이남의 지역을 뭐했다?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 이 내용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5강 문제고요. 유학과 불교에서 약간 율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특 53쪽쯤 체크할래요? 수특 53쪽? 수특 53쪽에 이 다이카 계신 얘기 나오면서 그대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가씨를 제거하고 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지금부터 다이카 계신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첫 번째 힌트, 7세기 중엽에 단행되었대요. 나카노의 황자가 도당 유학생 등의 협력을 얻어 시행했대요. 사실 이 나카노의 황자 이름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힌트가 적을 수 있어요. 이걸 다 아는 친구들이 아니면. 허나 도당 유학생, 결국 이게 뭐예요? 당나라에 갔다 오고 가서 탁 트인 거지. 와, 당나라는 황제가 이렇게 지배하고 군주 중심의 통치 체제구나 라는 지금 유학물 먹은 지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자가 주도한 무언가구나. 세 번째,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포인트 나오죠. 군주 중심의 통치 질서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얘들아? 다이카 계신이야.
645년 7세기 중엽에 당나라 유학 다녀온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황자가 당의 문물을 좀 수용해서 황제 중심의, 당나라가 그렇잖아. 황제가 딱 있고 삼성육부, 군주 중심의 그런 약간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의 통치 질서를 좀 마련하고 싶었어.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일본 열도 왜 상황이 어떠하냐? 소가씨가 되게 힘이 셌단 말이야. 이 소가씨는 언제도 나왔었냐면 우리가 지금 앞 페이지 문제 해설할 때 왜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얘기 했었잖아. 6세기 백제 성왕 때 백제로부터 이 왜가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가씨와 다른 이 힘 있는 가문이 싸워. 기억하지 마. 지금 소가만 기억해. 그래서 여기가 이겨.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융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잘 나가는 세력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수특 53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소가씨를 제거했다, 축출했다, 이들을 눌렀다, 다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 거야? 이 나카노의 황자가 소가씨를 제거하고 이 당나라 유학 갔다 온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군주 중심의 통치 질서를 마련하고자 한 게 무엇이다? 다이카 개신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이오 율령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너무나 많은 패드를 다 사실은 열어놨기 때문에 정답을 쓸 수 있는 선지가 만만치 않았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이 표현이 나오면서 군주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소가씨를 타도하고 이루어졌다. 아니 군주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가씨가 됐건 무슨 성씨가 됐건 뭔가 힘이 되기도 있는 그런 가문과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군주 중심, 원탑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어. 그렇게 추론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 수특 53페이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제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사실은 과거제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하급 관리를 뽑는 정도의 그런 시험만 존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는 배경. 성리학은 얘들아 주희가 집대성하는데 주희가 남송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때는 유학인 거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성리학은 가마쿠라 막부 때 들어와서 특히 후지와라 세이카나 하야시 라잔, 특히 하야시 라잔이 이 에도 막부 시기에 고의례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데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합니다만 성리학은 얘들아 주희가 남송대라고 그러니까 이 시기도 아예 안 맞죠. 쇼군이 실권을 장악하는 결과 이거는 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삼성육부의 중앙관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이게 당나라 건데 받아들이자면서요. 삼성육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관팔성으로 해서 나중에 다이오 율령을 통해서 그거를 나왔기 때문에 다이카 개신 상황에서는 아직 이거다 이렇게 가지 않았고 역시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도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관팔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11강 현대사 부분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처리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냉전체제 어떻게 되는지인데 9월 모평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풀었던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어요. 왜냐하면 힌트가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또 똑같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과 관련된 바로 그 회의 1951년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바로 그 회의가 또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회의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벌써 나왔지. 한반도에선 전쟁이 벌어져. 이 전쟁이 사실은 6.25 전쟁이야. 근데 무슨 전쟁인지 모른다 치고 좀만 더 보자. 미국은 서둘러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사실 요게 9월 모평에도 만약에 나왔다면 우리 친구들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9월 모평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힌트가 되게 더 적었고 맨날 나오는 이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대놓고 이게 나왔어. 이거 뭐라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핵심 내용이지.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고 주권 국가로서 일본이 화려하게 다시 재등장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일본을 그렇게 동등하게 격을 맞춰줌으로써 공산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대.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뭐예요? 북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해서 시작된 바로 그 6.25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지. 한국은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요. 맞아요? 그럼 지금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정적인 힌트가 3개나 나왔어요. 그럼 이 회의는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고요. 이때 체결된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요. 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6.25 전쟁 중에 체결됐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미일 안보 조약,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이날 같은 날 체결됐고요. 연합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고요. 근데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북한 등 다 참석 못했어요. 중국,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표성을 띠고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북한 역시 참석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또 전쟁 중이기도 했고요. 정답지 뭘로 갑니까?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정답 1번으로 갔습니다. 9월 모평을 풀었다면 이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오사운동은 1919년이고 회의에 낚이라고 한 거지만 우리 낚이지 않죠. 파리 강화 회의와 관련된 거겠죠. 3번 일본의 해군 군비 축소를 결정하였다. 1921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된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대한 견제 들어가면서 해군 군비 축소를 결정했죠.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실시된 이유는 뭐예요? 일본이 대륙 침략 전쟁을 통해서 진짜 아시아, 태평양 할 것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자행했기 때문이죠. 5번입니다. 북이 17도 선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남북 분단을 결정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총선거를 해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51년도입니다. 일본의 주권 회복,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체결로 군사적 동맹을 확정했고요. 연합국과 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보상 규정을 무효화하고 중국, 한국 등 피해 당사국 참석이 안 됐고요. 소련을 비롯한 3개의 나라가 조약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재교육 교과서를 비롯해서 여러 교과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참가국 보세요. 중화민국, 그 당시에 중국, 대한민국, 지금 북한 얘기까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답 선지까지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4번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민족운동단원이고요. 10강이고요. 이거는 이미 수능에 기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딱 정말 바로 요 주제를 가지고 북벌을 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사회 시기 문제로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 안 보던 선지가 아니라 신간에도 이전에 나왔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능에서는 이게 사료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쪽에 광저우에서 시작해서 화살표가 상하이, 난징, 러양 여기가 다 얘들아 진짜 중요한 지역들이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북평, 베이징까지 가는 거예요. 국민혁명군이 이렇게 대단한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북벌을 완수하거든요. 그 내용이죠. 국민혁명군 나왔어요. 장제스가 이끌고 있을 것이고요. 광저우를 출발한 이 군대가 베이징까지 점령했어요. 이게 1926년부터 28년까지의 북벌이에요. 그 사이에 1차 국공합작은 깨지고 4.16 쿠데타 있고 별일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28년에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북벌을 완수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가 되느냐? 26년부터 28년까지 북벌을 완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골라라예요. 우선 기억입니다.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1927년이고요. 한반도입니다. 뭐예요?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대 조직인 이 신간회를 만들었다. 1927년이니까 맞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왜 탈퇴했어요?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만주국 수립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통해서 이거 명백한 침략행위니까 어떻게 해라. 군대 철수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탈퇴했어요.
1930년대 상황이고요. 정확하게는 33년의 상황입니다. 아니죠. 일본군이 산둥반도를 침략하였어요. 이게 정답인데요. 왜 침략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리을,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어요. 성사된 건 24년이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다 파토나고 깨진 게 이 사이에요. 27년에 장제스가 4.12 쿠데타를 통해서 사실은 이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만 성사된 것은 순원이 살아있었던 1924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얘기한다 그랬잖아. 왜 이 상황에서 일본군이 산둥반도를 하느냐, 공격하느냐, 북벌을 시작했어. 그리고 북벌을 완수했어. 베이징까지. 요 시간 동안 일본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국민혁명군이 만주군벌 장쩌린이 장악한 베이징으로 진격하자 일본군은 자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게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 그대로 나오는 얘들아 문구야. 그럼 봐봐. 산둥반도가 여기잖아. 지금 국민혁명군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 여기 장쩌린의 그 세력이 있잖아. 그러면서 핑계거리 좋은 거야. 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산둥반도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지키겠다라면서 이 북벌 과정 중이었던 바로 그 시기에 일본군이 뭐를 했다?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침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이고요.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류와 관련된 인물들을 쫙 정리했어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마테오 리치, 아담 샬,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을. 근데 힌트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담 샬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샬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이 누구냐? 아담 샬인데 그냥 미리 줄게.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의 볼모로 잡혀와. 이 조선의 세자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예요. 첫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세자였겠죠. 아버지와 함께 삼전도에서 그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같이 했었고요. 청나라의 사실은 인질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이 소현세자가 들었어요. 가가 되게도 훌륭하대. 그래서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대요. 이 사람 정체가 나왔네요. 천주당이 나왔으니까 선교사, 신부 출신인 거고요. 천문학, 이 사람은요 서양 선교사인데 천문학에 능통했대요. 그래서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자 가가 선물로 천문과 수학, 산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서책과 천주상을 보내었대요. 그래서 감사의 뜻까지 세자가 표현했대요. 이 사람이 소현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소현세자와 교류한 아담 샬이에요. 천주당, 천문학, 예수의 선교사고요. 청대에 활동했고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천문역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실은 사람이에요. 월식을 예측을 해내면서 이거 계산한 거거든. 엄청난 명성을 얻었고요. 그래서 천문역법 전문가니까 청대 시헌역이라고 하는 이 역법을 제작하는데 기여했고 주도했습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교류했고요. 이 시헌역은 청대의 역법이지만 이걸 조선에서 받아들여서 조선도 시헌역을 조선 후기에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 샬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요. 마테오 리치 아니고 아담 샬입니다. 아담 샬이니까 정답 뭘로 가요? 시헌역 제작, 천문역법 기가 막히다며 이게 힌트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론을 출간하였다. 이거 9월 모평에 나왔어요. 옌푸예요. 이 사람 청일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지금 천연론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하죠. 이게 9월 모평에서는 근대문물 수용과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천주시리를 저술하였다. 마테오 리치가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고려만국전도 천주시리. 그렇게 여러분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기와 원본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칠신서 간행하였다. 에도막부의 스기타 겐파쿠가 되겠고요. 시헌역 제작 주도 이게 정답이고요. 원명원 설계에 참여하였다. 카스틸리오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4번으로 가고요.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조금 이 교류사가 이전에 비해서 서술이 조금 자세해졌어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선생님이 등급업 특강에서 인물사만 따로 해드렸는데 거기에 여기에
요 인물들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76페이지거든요. 여기 가면 소현세자 얘기가 나와. 그리고 다 나와. 소현세자가 아담살이랑 뭐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교역과 관련해서 7강에서도 다시 한번 뭐가 나오느냐? 서양 문물의 전례해서 마테오 리치, 아담샬, 카스틸리오네에서 8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서술이 다 돼 있어요. 윌리엄 애덤스까지 나와요. 윌리엄 애덤스 누군지 모르면 88페이지 지금 봐야지. 이런 인물들 여러분들 꼭 챙겨주도록 합니다. 등급업 특강에 마지막 강이거든요. 등급업 특강에 선생님이 앞쪽에 인물사 특강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동과 서민문화단원인데요.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 국학과 관련해서 고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답지 조낭운동으로 갔는데요. 굉장히 전형적인 국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에 나타난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고사기. 이거 되게 옛날 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사기에 관심 갖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의 언어와 깊은 관련해 가지고 있다. 옛날 거지만 고대의 관습을 파악하고 단어를 알고 문장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고사기에 우리의 그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정수가 있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책을 쭉 뭐하고 있어요. 봐야 된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도이며 천황이 천하를 통치하는 도이며 세계만국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진정한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천황은 이 태양신의 후예로서 만세 일계로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에도막부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란 말이에요. 국학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일본 고전 연구를 중시해요. 왜 중시하느냐? 이 모토리 노리나가가 뭐라고 했느냐? 고사기를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사기에는 뭐가 있다? 일본의 언어, 문학, 신화 등 일본 고대의 참모습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일본의 우월주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기 연구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에도막부 말기에 이 국학이 천황이 최고다, 일본이 우월하다 라고 하는 천황으로 가는 존왕 운동으로 가요. 원래는 존왕 양이었지만 양이는 사실은 못했잖아. 개항해버렸잖아. 그래서 존왕만 남잖아. 그래서 이 존왕 운동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국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가야 돼요? 이 학문에 대한 설명 국학이고요. 이 국학은 바로 무엇이다? 존왕 운동, 에도막부 말기에 천황으로 지금 힘을 집결하는 존왕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증리를 강조하였다. 성이 아니라 심이에요. 마음먹게 달렸고요. 의지와 실천, 안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명대의 바로 왕양명, 왕수인의 양명왕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해탈은요, 불교 중에서도요, 상좌부 불교가 개인의 해탈, 수행 이런 것들을 중시했죠. 조낭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에도막부 시기 국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오경정이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이건 당대에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건데 이거는 많이들 외우는데 오경정이가 뭐와 관련된 거냐? 유학 중에 훈고학과 관련된 거야. 성리학 아니야. 훈고학이야. 성리학 이때 없어. 유학 중에 훈고학. 경전의 작고 해석과 주석 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에 진짜 목매면서 했던 이 훈고학을 집대성한 건 당대의 공영달이 되겠습니다. 고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자 맹자 때 유학으로 복귀하자. 이거는 뭐라고요? 고학이에요. 그래서 국학과 다릅니다. 뭔가 옛날 하지만 이때는 고대 유학으로의 복귀고요. 이거는 일본의 고전을 중시해서 일본 것, 우리의 언어, 문화, 관습, 신화. 그래서 일본이 우월하다, 존왕 이렇게 가는 게 국학이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국악 문제고요. 새로운 국제질서와 군대화 운동인데요. 베이징 조약이 나왔어요.
수능에 이미 아편전쟁과 관련된 난징조약 여러 차례 나왔고요.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텐진조약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9월 모평에서 베이징이 단독으로 나오면서 이 베이징 조약도 여러분들 정리해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 조약의 내용이 나오니까 찾을 수 있어요.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주룽반도가 할양된 거예요. 개항장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조선은 지금 이 조약을 체결했던 소식을 듣고서 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 당한 수모를 들었고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된 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선은 지금 떨면서 연행사를 통해서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주룽반도가 할양됐다라는 거예요. 조약 3개를 일부러 모아봤습니다. 난징조약,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인데요. 여러분, 이게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진짜 진짜 수능 직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텐진조약 때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항구는 추가로 개항하며 외교관이 베이징 주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정답은 베이징 조약인데 이 베이징 조약에서 한 게 뭐냐면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뭐예요? 비준하고 들어간 거고요. 이거 다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영국의 주룽반도, 홍콩은 난징 조약 되고요. 바로 거기 옆에 주룽반도를 뭐했다?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할양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주룽반도 할양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크리스트교 포교는요. 뭐예요? 텐진 조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비준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베이징 조약 몇 년도라고요? 1860년도라고요. 그럼 연도 한번 가볼까요? 제1차 아편전쟁 1840년부터 42년인데 발발이라고 했으니까 40년이죠. 태평천국운동 1851년에 시작해서 64년까지 굉장히 길게 갑니다. 미이러친 조약 처음 조약이죠. 58년 아니고 54년이고요. 청일 수호조교, 청과 일본의 대등원 관계 1871년입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이고요. 청일전쟁 1894년이죠. 그럼 1860년이 들어갈 자리는 몇 번? 다 3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18번입니다. 9강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건데요. 사파로 구성이 됐고요. 유럽 갔다 미국 갔다 왔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끌었던 이와쿠라 사절단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고요. 이미 출제된 적 있는 일본 근대학제 마련과 역시 출제된 적 있는 태양력 도입 이 내용들을 지금 제시문의 자료로 함께 줬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2년간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둘러보고 며칠 전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미국과 유럽의 의회 정치가 참 인상적이래요. 우리도 그 사이 근대 학제를 마련하고 이게 1800 언제예요? 72년이에요. 태양력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에서 이 연도를 일본의 태양력 도입 연도를 73년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부터 2년간 1873년까지 미국과 유럽을 돌아보고 와요.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하려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건 달성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많은 문물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단장이었고요. 여기에 이토이 히로부미도 있고 여러 사절단 단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1871년부터 73년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인천에서 교역을 하는 일본 상인을 보려면 적어도 강화도 조약 이후가 되겠죠? 1876년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이거 아니고요. 상하이에서 발간된 신보를 읽는 청년 187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 됐고요. 경사대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베이징에 있는 학교고요. 1898년에 만들어진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볼 수 없겠죠. 디귿 아니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요코하마에서 기차에 탑승하는 관리입니다. 요코하마와 도쿄를 잇는 기차는 1872년에 개통됐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과 리을 다 1872년 이후부터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역시 11강 문제고요. 현대사에서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작년에 수능에 나왔고 작년에 9월 모평에도 나왔던 아주 중요하게 작년 친구들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는 미일안보조약 개정 내용이고 나는 한일기본조약, 한일국교 정상화 내용을 주면서 1960년부터 65년 사이 시기라고 좀 촘촘하게 준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보고 알고 경험했던 내용들일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틀린 거를 보면 정작 19번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 총평 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대비를 했던 거야 이거는. 그럼 한번 보자. 미국과의 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정계에 막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일본의 사회당은 미국 대통령의 방문 연기를 요구하며 회의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사회당도 일본 사회당이 주장하는 기시 수상 퇴진, 국회 해산 공동 투쟁에 찬성한다고 밝혔대. 수상을 퇴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데 참여하겠다는 진짜 센 거거든. 또 지난달 일어난 한국의 민주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대학 교수단도 걸기했대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때 대학 교수단이 그 4.19 혁명 기간이었던 4월 25일에 전국의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4.19 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잖아. 그 얘기까지 줬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친구들 알아. 미일 안보조약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가 있었다? 예, 반대가 컸었다. 왜 컸었느냐? 미일안보조약을 원래 1951년에 했잖아. 근데 이것을 1960년에 뭐 하는 거예요? 개정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개정의 내용에 따르면 완전히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서로 지금 안보 사이야. 1951년 때만 해도 그냥 일본의 미군이 주둔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진짜 더 찐친의 느낌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일본에서 반대한 이유는 진짜 이렇게 되면 이 냉전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미국과 우리가 편먹었다라는 걸 거의 전 세계에 쫙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렇다면 과연 모두를 지금 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다른 편을 적으로 만들면서 미국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전쟁을 진짜 막을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냉전의 대립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가야 하나? 그래서 안보 투쟁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내용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조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대. 조약은 이미 체결됐는데 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달 체결된 조약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합법하고 말도 안 되지. 우리의 주권 역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반공태세를 강화하긴 아니다. 이거는 굴욕이다 라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대요. 바로 이러한 굴욕 외교다라고 하는 비판과 반대를 낳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한일 기본 조약이에요. 이건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정상화된 건데 사실 이 조약 체결 전에도 6.3 시위라고 해서 엄청난 투쟁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이거 굴욕 외교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배상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았냐? 그런 내용들 없지 않냐? 이거 아니다. 주권 역할을 초래한다 라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1960년과 1965년이 나와 있어요. 이 사이 시기를 고르는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선지가 느닷없지 않다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어요. 닉슨이 중국 간 게 아니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거예요. 아시아 문제에 가급적 무력 개입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 니들 문제 니들이 해결해라. 니네 팔 내가 흔들어라 이거예요. 1969년 상황이고요.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발표한 겁니다. 태난먼 사건 1989년 중국에서 언론, 정치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5.16 군사정변 박정희 이를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이 군사 정변을 통해서 결국엔 정변은 성공하고 장면 내각은 무너지고 정권을 잡고
군정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의 그 시작점이 1961년에 있었죠. 요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고요. 일본과 타이완이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52년 6.25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화 평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아니고요. 그냥 베트남 공화국 아니고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결국엔 뭐예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산화되었다라는 거죠. 1976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75년의 전쟁이 끝나고 76년에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 선생님이 지금 1번만 쫙 정리한 건데 51년 9월만 기억하면 안 돼. 52년 1화 평화조약 이것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미일안보조약 개정도 알아야 되고 지난번 구평에 나온 얘도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조금 요 사이 시기 요거를 물어봤는데 물어봐 놓고 일본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때 있었던 한국사를 가지고 선지를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2강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에서 인물사 문제로 냈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등급업 특강에 1, 2강이 선생님이 인물만 정리한 거예요. 마오쩌둥, 장제스, 순원, 덩샤오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중국 사람들인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능 전에 보라고 해드린 거니까 지금 보는 게 딱 맞거든요. 한번 정리하시고요. 마오쩌둥이 아니라 덩샤오핑입니다. 근대 사료에는 계속 마오쩌둥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덩샤오핑의 집권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혁개방이나 시장경제체제라는 표현들이 나올 건데 진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마오쩌둥 사후, 사후는 죽었다는 뜻이죠.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화거펑은 마오쩌둥의 이념과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며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했어요. 화거펑 모르죠? 괜찮아요. 마오쩌둥 죽은 다음에 실제로 이 화거펑이 지도자예요. 마오쩌둥 죽은 이후에 그 마오쩌둥의 최측근이었던 4인방 체포에 협조하기도 했고요. 그럼 사실은 1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 이 가라는 사람한테 이 화거펑은 비판당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집권하게 됩니다. 화거펑 같은 경우에 마오쩌둥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되게 승진을 이렇게 했던 그런 공산당의 주역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화거펑이 포인트가 아니죠. 화거펑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몰아내고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마오쩌둥 1976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화거펑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4개 부문 현대화 노선을 제창합니다. 이게 1978년이거든요.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국방이다, 과학이다, 농업이다. 이런 부분, 공업이다 이런 부분은 현대화하겠다. 현대화의 핵심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개혁, 개방 하겠다예요. 근데 그렇게만 답을 가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 뭐가 나왔느냐? 161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개혁개방정책을 1978년부터 쫙 기치를 들고 나서 이 사람 되게 오래 살거든요. 1992년에 직접 남순 강화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남부 지역을 가요. 우창 여기 지금 다 여기 나오죠. 우창, 선전, 상하이 등 남부 지방을 직접 시찰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전시에 가면 그 사람의 덩샤오핑에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결국에는 농업, 공업, 국방과학 4개 부분의 현대화를 방침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주력했고 1992년에 이른바 남순 강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일부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이 사람은 누구다? 덩샤오핑이고 정답은 무엇이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합병법은요. 북한의 1984년 외자 유치, 외국 자본 도입과 관련된 거고 이건 북한 얘기예요. 김일성 때가 되겠죠. 중국 공산당을 창당했다. 이거 마오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미 출제 한번 된 적 있죠. 19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의 주역 천도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거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도이머이 쇄신과 변화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민진당 후보로 총통에 당선된 것은 타이완의 누굽니까? 예, 변호사 출신, 가오슝 사건의 공동변호인 출신이었던 바로 천수 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의 후보로 타이완의 총통에 당선된 것이 2000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덩샤오핑, 남순강화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 10월은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닷없거나 막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거나 막 촘촘한 시기를 가지고 이것도 외워볼래? 해서 문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양질의 문제로, 정말 양질의 문제로 되게 고심한 문제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남은 거 뭐예요? 등급업 특강 이런 거를 통해서 연표 체크하시고요. 인물 체크하시고요. 내가 비어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놓친 게 있으면 그거 다시 한번 봐야지. 정말 씹어먹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예, 이 수특과 수완 그리고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수능 출제진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교과서 문장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정답지, 오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예, 수특, 수완 그리고 내가 빈 부분을 챙기면서 뭐한다? 마지막 점검을 해가면서 교과서, 예, 교집합, 정답지를 쓸 수 있는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빈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등급업 특강의 목차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듣는 그런 예, 좀 효과적인 공부가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예, 10월 학평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혼자서 이루지 말고 함께 더불어 숲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